밤하늘을 가르는 바람은 마치 산의 긴 울음소리처럼 울부짖으며 두꺼운 눈에 덮인 고창 마을의 지붕들을 휘감았다. 눈보라는 예고도 없이 하필이면 대부분의 가정이 화롯가에 모여 뜨거운 떡국을 나누며 평안한 새해를 기원하는 설날 밤에 들이닥쳤다. 하지만 마을의 가장 외진 구석, 웃음소리도 없고 폭죽도 축하의 말도 없는 곳에 낡은 한옥 한 채가 흰 눈 속에 조용히 서 있었다. 빛바랜 종이 등불이 바람에 위태롭게 흔들렸고 색이 바랜 나무 문 안쪽에서는 등잔 불빛이 희미하게 나무 천장을 비추며 마치 금방이라도 꺼질 듯 깜빡였다. 거의 20년 동안 홀로 살아온 늙은 묘직이 박노인은 화롯가에 조용히 앉아 깜빡이는 불꽃 앞에서 거친 두 손을 쬐고 있었다. 그는 낡고 두꺼운 옷을 입고 털모자를 썼으며 찢어질 듯 바람에 부풀어 오르는 창호지를 사색에 잠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설날 밤은 본디 가족을 위한 밤이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다른 밤들보다 조금 더 추운 밤일 뿐이었다. 그가 낡은 막걸리 한 잔을 따르고 눈을 지그시 감으려던 찰나에 또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다. 그는 깜짝 놀랐다. 밖에서 윙윙거리는 바람 소리는 익숙했고 나뭇가지가 지붕을 긁는 소리도 낯설지 않았다. 하지만 이것은 두드리는 소리였다. 분명하고 희미한. 3번, 그리고 멈췄다. 그리고 다시 이어졌다. 박노인은 등잔을 들고 천천히 일어섰다. 불꽃에서 나온 빛이 주름 가득하지만 강인한 그의 늙은 얼굴을 비췄고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다. 이 시간에 그의 집을 찾아올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물며 눈보라 속에서 길을 나서는 것은 누구든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었다. 그는 문 앞에 멈춰 서서 나무 빗장에 손을 댔다.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닥치며 나무 바닥을 온통 눈으로 덮었다. 그리고 그곳 집 앞 툇마루 바로 위에 작은 여자아이 하나가 몸을 웅크리고 덜덜 떨며 머리카락은 흠뻑 젖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아이의 손에는 해진 천 가방 하나가 보물처럼 꽉 쥐어져 있었고 목에서는 거목이 새겨진 펜던트가 달린 가느다란 은목걸이가 등잔 불빛 아래 빛나고 있었다. 아이는 미처 말을 꺼내기도 전에 이상한 한마디를 내뱉었다. 구해주세요. 그들이 곧 올 거예요. 그리고는 휘몰아치는 바람 속에서 그대로 기절하고 말았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박노인은 몸을 숙여 아이를 안아들었다. 아이는 작은 장작더미처럼 가벼웠고 아이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에 그는 몸서리를 쳤다. 그는 문을 닫고 아이를 화롯가 근처 깔기 위에 눕히고 마른 수건을 찾아 머리를 닦아주고 벽장에서 낡은 담요를 꺼내 작은 몸을 덮어주었다. 담요를 꺼내는 동안 아이의 천 가방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는 몸을 숙여 그것을 주웠다. 종이 위에는 단 한 문장만이 오래 번져 흐릿했지만 여전히 읽을 수 있는 글씨로 적혀 있었다. 이 아이를 지켜주세요. 그들이 찾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의 눈은 담요 속에서 몸을 웅크리고 의식을 잃었음에도 여전히 공포의 흔적이 남아있는 아이의 얼굴로 향했다. 그의 마음속에 문득 무언가가 솟아올랐다. 걱정인지 연민인지 아니면 오래전에 꺼져버린 보호 본능인지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천 가방은 여전히 살짝 열려 있었다. 그 안에서 그는 조심스럽게 또 다른 물건 하나를 꺼냈다. 낡은 반신 사진이었다. 젊은 여인, 엄격한 얼굴이지만 눈빛은 애정이 가득한 여인이 이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다. 배경에는 붉은 칠이 바랜 나무 문이 있는 커다란 한옥이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밖에서는 바람이 그치지 않았다. 갈수록 더 거세게 울부짖었다. 안에서
그는 화롯가에 앉아 불씨를 계속 지켰다. 아이는 잠이 들었고 숨소리는 여전히 거칠었으며 두 작은 손은 마치 누가 빼앗아갈까 두려운 듯 담요를 굳게 움켜쥐고 있었다. 그러다 잠결에 아이가 잠꼬대를 시작했다. 엄마! 안 돼요. 잡히게 두지 마세요. 엄마, 무서워요. 속삭이는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심장을 바늘로 찌르는 듯했다. 그처럼 나이 든 사람은 감정이 메말랐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목이 메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아이를 보며 자문했다. 누가 이 아이를 찾는 걸까? 왜 고창의 외딴 곳까지 온 걸까? 그리고 저 목걸이는 무엇일까? 박노인은 손을 뻗어 목걸이를 집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등잔 불빛이은 표면에 반사되었고 자세히 들여다보자 거목 문양이 그를 감전된 듯 놀라게 했다. 희미한 영상이 떠올랐다. 10수년 전 그가 일하는 오래된 묘지에서 있었던 조용한 장례식. 가족은 비밀리에 장례를 치렀고 아무도 감히 그 일을 언급하지 못했다. 지역을 떠들썩하게 했다가 덮여버린 기이한 실종 사건. 그는 그저 묘직이었지만 어렴풋이 들었고 묘비석에 새겨진 비슷한 문양을 보았다. 거목 가문. 그는 중얼거리다가 살며시 고개를 저었다. 그 기억은 아마 우연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가볍게 떨리며 어머니의 사진 옆 책상 위에 목걸이를 다시 내려놓았다. 한밤중 집은 장작 파는 소리만 남은 채 고요에 잠겼다. 박노인이 잠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사가. 아주 희미한 소리, 마치 눈 위를 밟는 발소리 같았다. 그는 벌떡 일어났다. 바람 소리도 나뭇가지 소리도 아니었다. 오직 지나치게 평범한 침묵과 누군가 창밖에 서 있는 듯한 느낌뿐이었다. 그는 불을 켜지 않았다. 등잔만 들고 창호지 쪽으로 다가갔다. 희미한 빛 속에서 그는 검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 나무 벽 뒤로 사라지는 것을 간신히 보았다. 그의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과거의 광경, 이 아이를 지켜주세요. 나는 쪽지, 아이의 잠꼬대, 그리고 기이한 목걸이. 이 모든 것이 오늘 밤의 눈보라처럼 한꺼번에 몰아쳤다. 그는 문 뒤에 놓인 지팡이를 꽉 쥐었다. 그림자처럼 살아온 수년 만에 처음으로 박노인은 더 이상 모든 일의 방관자로 남을 수 없음을 느꼈다. 날은 아직 밝지 않았다. 밖의 눈은 어젯밤보다 더 두껍게 쌓여 집 앞 나무 계단을 뒤덮었고 낯선 이가 서 있던 먼 곳에 어지러운 발자국까지 덮었다. 박노인은 아주 일찍 나와 살펴보았다. 그의 눈은 마치 어떤 흔적을 찾는 듯 눈 위를 훑었지만 이내 살짝 미간을 찌푸릴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이 대부분의 흔적을 지워버렸다. 집으로 돌아와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굳게 닫고 나무 빗장을 하나 더 걸었다. 아이는 여전히 자고 있었다. 얼굴은 이제 어느 정도 편안해졌지만 눈깔은 검게 그늘져 있었고 안색은 창백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조용히 화로에 다시 불을 지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집 안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느낌이 싫지 않았다. 날이 막 밝아오자 집 안은 눈에 반사된 옅은 푸른빛으로 가득 찼다. 아이는 담요 밑에서 꿈틀거리며 살며시 눈을 떴고 겁에 질린 동공이 연신 깜빡였다. 멀지 않은 곳에 앉아있는 노인을 보자 아이는 벌떡 일어나 뒤로 물러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누구세요? 우리 엄마는요? 여긴 어디예요? 박노인은 서둘러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아이에게 작은 그릇 하나를 건넸다. 안에는 따뜻한 물이 조금 담겨 있었다. 마셔라. 밤새 열이 높았어. 여긴 고창이다.
아이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로 그를 바라봤다. 하지만 이내 갈증과 피로 때문에, 그리고 아마도 그의 눈빛에 아기가 없었기 때문에 아이는 물그릇을 받아들고 조금씩 마셨다. 저는 유나라고 해요. 아이는 잠시 침묵한 후 말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화로를 가리켰다. 아침 먹을래? 이번 설에는 음식이 많지 않지만 떡국 끓일 떡은 아직 남아있다. 유나는 눈을 깜빡였다. 처음으로 아이의 눈빛에 부드러운 기운이 감돌았다. 두 사람은 설날 전통 음식인 떡국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둥글게 썬 흰 떡 조각들이 작은 동전처럼 도마 위에 놓였다. 새해의 풍요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유나는 박노인 옆에 서서 달걀을 깨고 파를 썰고 국물 맛을 보는 법을 배웠다. 노인이 후춧가루가 코에 들어가 재채기를 하자 아이는 살며시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차가운 집안의 얇은 햇살처럼 울려 퍼졌다. 국이 보글보글 끓자 박노인은 두 그릇을 상에 올렸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유나 앞에 젓가락을 놓아주고 김치 그릇을 살짝 옆으로 밀어준 뒤 자리에 앉았다. 차례상도 없고 한복도 없구나. 하지만 적어도 올해는 혼자 먹지 않아도 된다. 유나는 고개를 들었고 눈가가 붉어졌다. 한순간 아이는 울음을 터뜨릴 뻔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저를 구해주셔서요. 식사 후 박노인이 물었다. 어디서 왔니? 아이는 고개를 저었다. 말할 수 없어요. 엄마가 아무도 믿지 말라고 하셨어요.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고요. 그 말에 그는 멈칫했다. 그리고 물었다. 어머니 성함은 뭐니? 유나는 머뭇거렸다. 눈빛이 고뇌하는 듯했다. 하지만 이내 여전히 고개를 저었다. 기억이 안 나요. 마치 아이의 머릿속에 무언가 프로그램된 것 같다. 잊어서가 아니라 감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점심 무렵 낯선 남자 하나가 문 앞에 나타났다. 그는 검은 외투를 입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자신을 전주군청 실종아동지원센터 직원이라고 소개했다. 신고를 받고 왔다고 했다. 여자아이 사진 한 장을 내밀며 물었다. 이웃 주민이 한 노인이 어린 여자아이를 데리고 가는 걸 봤다고 들었습니다. 그냥 확인만 하려는 겁니다. 아니면 바로 가겠습니다. 박노인은 눈을 가늘게 떴다. 그의 눈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보아왔다. 그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나는 혼자 산다. 1년 내내 아무도 찾아온 적 없어. 그리고 여기엔 그렇게 참견 많은 이웃도 없고. 남자는 뒤로 물러서며 살짝 고개를 숙이고는 걸어갔다. 하지만 선글라스 너머 그의 눈빛은 차가운 빛을 띠고 있었다. 마치 집 지붕의 모든 구석을 기억하려는 듯. 저녁이 내렸다. 유나는 천 가방을 정리하며 빨래를 하려던 참이었다. 그때 안감에서 또 다른 종이 한 장이 떨어졌다. 박노인이 주워 펼쳐보았다. 그것은 손으로 그린 조잡한 지도였다. 오래된 묘지에서부터 고창 마을 끝에 있는 버려진 한옥까지의 길을 안내하고 있었다. 지도 귀퉁이에는 유나의 목걸이와 똑같은 거목 문양이 있었다. 그는 지도를 빛에 비춰 들었고 눈빛이 점차 변했다. 이곳은 최씨 가문의 종갓집. 옛날 그 사고 이후로 버려진 곳이다. 유나는 그의 손을 잡고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다. 제 생각에 그곳이 엄마가 살던 곳 같아요. 밤이 빠르게 내렸다. 박노인은 집 뒤로 가서
지하실에서 낡은 배낭 하나를 꺼냈다. 안에는 손전등, 등잔, 소독약, 접이식 칼, 그리고 신호탄 총이 들어 있었다. 그는 조용히 하나씩 점검했다. 유나는 옆에 서서 놀라 물었다.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그는 그저 대답했다. 남들보다 좀 더 오래 산 늙은이일 뿐이다. 그들은 필요한 몇 가지를 챙겨 다음 날 새벽의 여정을 준비했다. 눈은 그칠지 몰라도 유나를 찾는 자들은 분명 멈추지 않을 것이었다. 배낭끈을 묶던 중 유나는 멈칫하더니 살며시 속삭였다. 할아버지, 어젯밤에 창밖에 누가 있는 걸 봤어요. 박 노인은 놀라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봤다. 아이는 걱정 가득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만약 그들이 저를 찾으면 저를 잡을 거예요. 엄마를 잡았던 것처럼. 박 노인은 몸을 숙여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아무도 내게 손대지 못할 것이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를 껴안았다. 언덕 위 높은 곳에서 휴대폰 렌즈 하나가 열려 있었다. 등잔 불빛 옆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두 사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었다. 후드티를 입은 젊은 청년이 살며시 줌을 당기고 정지를 누른 뒤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그렇다면 그날의 그 아이가 아직 살아있었군. 날이 막 밝아오고 있었다. 눈은 그쳤지만 공기는 여전히 짙은 냉기로 가득했다. 처마에는 두꺼운 얼음층이 맺혔고 문 앞에 놓인 마른 장작 바구니에도 눈이 쌓여 있었다. 박 노인의 낡은 집은 마치 고창 마을의 차가운 백색 속에 삼켜진 듯했다. 흰 눈 아래 무언가가 도사리고 있는 듯한 거짓된 고요함이었다. 부엌에서는 다시 불이 지펴졌다. 장작이 타닥타닥 터지는 소리가 들렸다. 유나는 마룻바닥에 다리를 오그리고 앉아 노인이 막 꿰매준 두꺼운 스웨터를 입고 뜨거운 생강차 한 잔을 두 손으로 감싸고 있었다. 아이는 정신이 더 맑아졌지만 불안의 그림자는 여전히 눈빛에 깊이 서려 있었다. 할아버지. 왜 할아버지 집에는 약이랑 칼이랑 신호탄까지 있는 거예요? 유나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첫날처럼 두려워하지는 않았다. 박 노인은 아이를 보지 않고 그저 천천히 아침 식사용 떡을 썰었다. 살아남는 것이 운에서 오는 게 아니라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에서 올 때가 있기 때문이다. 유나는 고개를 숙였고 눈빛이 잠잠해졌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다. 우리 엄마도 그렇게 준비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 저를 지키지 못했죠. 떡국이 끓기 시작하자 향긋한 냄새가 작은 나무집 안을 가득 채웠다. 동전처럼 부드러운 하얀 떡국 떡이 맑은 국물 위를 둥둥 떠다녔고 약간의 파와 노랗게 풍계란 지단이 곁들여졌다. 그것은 간단한 음식이었지만 이 풍경 속에서는 마치 신성한 의식 같았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국 그릇이 그들 사이에 놓였다. 아무도 말을 많이 하지 않고 그저 천천히 먹었다. 떡 한 조각 한 조각이 얼어붙은 겨울 속에서 약간의 생명력을 되찾아주는 듯했다. 문득 유나가 고개를 들었다. 할아버지, 저 올해 몇 살이에요? 그 질문에 박 노인은 몇 초간 멈칫했다. 그는 아이를 보았다. 눈빛은 여전히 어렸지만 나이보다 더 성숙한 기색이 있었다. 아마 10살 아니면 11살쯤 됐을 거다. 왜 묻니? 유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고 눈빛이 반짝였다. 엄마가 그랬어요. 설날에 떡국을 먹으면 1살 더 먹는 거라고요. 저는 그냥 알고 싶었어요. 제가 잘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도망치고 있는 건지. 바로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다. 크지도 않고 서두르지도 않았다. 하지만 아주 단호했다. 박노인은 즉시 일어나 유나에게 구석으로 물러서라는 손짓을 했다. 그는 문빗장을 살짝만 열었다. 밖에는 한 여인이 스카프로 얼굴을 가리고 등나무 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다. 실례합니다. 저는 군청에서 나왔습니다. 눈사태 위험 지역 가구 점검 명령이 있어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약간 다급했다. 박노인은 미간을 찌푸렸다. 군청? 설날에? 눈보라 속에서? 그는 문 뒤에 나무 막대기를 꽉 쥔 채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여인은 여전히 웃었지만 눈은 초점을 잃고 있었다. 저희는 그냥 명령을 따를 뿐입니다. 실종된 아이를 주민이 데려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냥 확인만 하려는 겁니다, 어르신. 그 말에 그는 즉시 문을 쾅 닫았다. 발소리가 멀어졌다. 하지만 박노인은 알았다. 그녀가 멀리 가지 않았다는 것을. 점심 무렵 유나는 조용히 천 가방을 꺼내 확인했다. 아이는 모든 것을 다시 정리했지만 눈은 조용히 은목걸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할아버지, 이 목걸이 엄마가 저에게 남겨주시면서 무슨 일이 생기면 이게 길을 안내해 줄 거라고 하셨어요. 박노인은 목걸이를 받아들고 뒷면을 뒤집었다. 은빛이 불빛을 반사하며 도장처럼 새겨진 거목 문양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한국 귀족의 인장 같은 것이었다. 이 문양은 그는 생각에 잠겼다. 10여 년 전 한 장례식에서 본 적이 있다. 그때 고창에서 가장 부유했던 최씨 가문의 수장, 최태석 어른의 장례식이었지. 유나는 깜짝 놀랐다. 거목 가문.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죽은 후 가족은 제3분쟁으로 흩어지기 시작했다. 실종된 장남과 행방이 묘연한 한 아이에 대한 소문도 있었고. 설마 유나는 목걸이를 뚫어져라 쳐다봤다. 제가 그 아이일까요? 무심코 아이는 내뱉었다. 어젯밤에 창밖에 누가 서 있는 걸 봤어요. 아까 그 여자랑은 달랐어요. 키가 더 컸고 검은 옷을 입었고 아주 오랫동안 가만히 서 있었어요. 박노인은 벌떡 일어났다. 그는 유나가 가리킨 낡은 창문 쪽으로 곧장 걸어갔다. 먼지 덮인 커튼을 살짝 걷자 부러진 소나무 가지 하나와 그 옆에 눈 속에 찍힌 발자국이 보였다. 아직 새 것이었다. 그날 밤 마을의 모든 불빛이 꺼졌을 때 그와 유나는 짐을 쌌다. 그를 위한 배낭 하나, 아이를 위한 작은 가방 하나. 안에는 손으로 그린 조잡한 지도가 있었다. 거목 가문의 종갓집이었던 마을 끝 버려진 한옥으로 가는 길이었다. 밤에 바로 가는 거예요. 유나가 두려움에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박노인은 외투를 걸치고 돌아섰고 허리춤에 접이식 칼을 찼다. 아침까지 기다릴 수 없다. 내가 본 게 맞다면? 그들은 이미 이곳을 포위했을 거다. 다음번에는 그냥 문을 두드리는 걸로 끝나지 않을 테니. 그는 몸을 숙여 유나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었다. 하지만 계속 도망만 칠 수는 없다. 우리는 그곳에 갈 것이다. 그리고 답을 찾을 것이다. 두 사람이 문을 나서는 동안 카메라 렌즈가 다시 한번 멀리서 나타났다. 후드티를 입은 젊은 청년이 언덕 위에서 진지한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구출된 첫날 밤 유나의 영상이 켜진 태블릿 PC가 있었다. 화면 하단에는 영상 제목이 떠 있었다.
거목 목걸이를 한 아이.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 고창의 수수께끼? 깊은 밤, 달빛이 버려진 한옥으로 가는 길을 비췄고 마른 소나무 가지들이 서로 스치며 이가 갈리는 듯한 기이한 소리를 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고 작은 눈송이들이 수천 개의 유리 조각처럼 시야를 가로질렀다. 하지만 박노인은 멈추지 않았다. 그의 등에는 빛바랜 배낭이, 그리고 유나는 그의 옷을 두 작은 손으로 꽉 잡고 바싹 뒤따랐다. 숲길은 인적이 끊겨 있었지만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이 저기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 그 느낌은 상상에서 온 것이 아니었다. 본능에서 온 것이었다. 마침내 한옥이 모습을 드러냈다. 지붕 기와는 무너져 내렸고 나무 기둥은 썩었으며 창호지는 바람에 찢어져 있었다. 희미한 달빛 아래 그것은 마치 누군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늙은 생물처럼 보였다. 여기가 최태석의 장례식이 열렸던 곳이에요. 유나가 무언가를 깨울까 두려운 듯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렇다. 그리고 그들이 누구도 건드리길 원치 않는 비밀을 간직한 곳이기도 하지. 그들은 낡은 미닫이문을 밀었다. 먼지와 차가운 바람이 훅 끼쳐 나왔다. 안에는 넓은 본체가 있었고 여전히 조상 제단의 흔적과 빛바랜 초상화들, 그리고 집안 구석에 짙은 붉은 천으로 덮인 나무 괴짝 하나가 있었다. 유나는 벽 구석으로 다가갔다. 그녀의 어머니가 남긴 지도에 표시된 바로 그곳이었다. 그녀는 손으로 재와 먼지를 털어냈고 목걸이와 같은 문양이 새겨진 바닥 타일 하나가 드러났다. 여기에요. 그녀는 눈을 빛내며 말했다. 박노인은 조심스럽게 나무 삽으로 돌판을 들어 올렸다. 그 아래에는 검은 오치를 한 작은 나무 상자가 들어있는 빈 공간이 있었다. 자물쇠는 없었지만 목걸이 밑면과 정확히 맞는 작은 원형 홈이 있었다. 유나는 허락을 기다리듯 그를 바라봤다. 확실하니? 그가 물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목걸이를 풀어 홈에 넣었다. 딸깍 하는 가벼운 소리가 울리고 상자가 천천히 열렸다. 안에는 두꺼운 족보와 거목 모양의 붉은 인장으로 봉인된 봉투 하나가 있었다. 박노인이 족보를 펼쳤다. 유나의 어머니 이름인 윤서와 가최씨 가문의 혈통에 뚜렷하게 나타나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먹으로 쓴 작은 메모도 있었다. 배신자 증거와 순수한 혈통을 가진 아이를 데리고 마지막 회의에서 도망쳤다. 박노인과 유나는 서로를 바라봤다. 말하지 않아도 두 사람은 모두 이해했다. 이 아이가 바로 이 가문의 마지막 생존의 열쇠이자 목표라는 것을. 한옥 문이 문득 삐걱거렸다. 두 사람은 돌아봤다. 검은 외투를 입고 가죽 장갑을 낀 중년 남성이 문지방에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피곤함이 가득했지만 적대감은 없었다. 몇 초간의 침묵 후 그가 입을 열었다. 박노인. 여기서 당신을 만날 줄은 몰랐군. 이 모든 일이 있은 후에 박노인은 눈을 가늘게 떴다. 당신 아직 살아있었나?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살아있지만 당신처럼 과거에서 도망치고 있지. 나는 저 아이 어머니의 친구였소. 강씨가 안으로 들어와 장갑을 벗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서아는 사라지기 전에 나를 찾아왔었소. 그녀는 겉으로는 자선단체지만 실제로는 자금 세탁과 내부 숙청의 도구였던 거목회의 불법 자금 지원을 발견했소. 그녀는 증거를 가지고 아이와 함께 이 목걸이를 가지고 도망쳤소. 이 목걸이는 지하 저장고를 여는 유일한 열쇠요. 그 아이는 어떻게 됐소? 박노인이 끼어들었다. 그녀는 나를 포함해 아무도 믿지 않았소. 하지만 나는 알지. 유나 자신의 홍채로 목걸이가 인식되어야만.
데이터 저장고가 열린다는 것을. 유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왜? 엄마는 저를 경찰에 데려가지 않았어요? 모든 연결고리가 이미 통제되었기 때문이다. 강 씨가 아이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 그리고 이제 너만 남았다. 밖에서 자동차 엔진이 덜컹거리며 시동이 걸리는 소리가 들렸다가 이내 잠잠해졌다. 박노인은 접이식 칼을 꺼냈고 눈은 문에서 떼지 않았다. 그들이 여기까지 따라왔군. 여기 머물 수 없소. 강 씨가 빠르게 말했다. 내 집, 동쪽 언덕 위에 있는 집의 저장고로 이어지는 오래된 터널이 있소. 데이터에 접근하려면 그곳만이 아직 안전하오. 바로 가요. 유나는 가방을 꽉 쥐고 목걸이를 다시 목에 걸었다. 그들이 떠나려 할 때 유나는 마지막으로 한옥을 돌아보았다. 희미한 새벽빛 속에서 제단 위의 고대 한자들이 마치 빛을 발하는 듯했다. 작별의 인사처럼, 그리고 시작의 인사처럼. 날은 밝았지만 누구도 편안함을 느끼지 못했다. 잿빛 구름이 고창의 하늘을 뒤덮었고 눈은 여전히 가볍게 내렸다. 세 사람, 박노인, 유나, 그리고 강 씨는 마른 낙엽이 진 나무들 사이를 헤치고 동쪽 언덕으로 이어지는 좁은 길을 따라갔다. 그들 앞에는 야생초에 가려진 낡고 작은 돌집이 있었다. 마치 세상에 오랫동안 익힌 듯했다. 나는 다시는 이곳에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소. 강 씨가 살며시 말하며 녹슨 철문에 덮인 얇은 눈을 손으로 털어냈다. 썩은 나무 현판 아래에는 바렛목으로 쓴 글씨가 있었다. 중목당 침묵하는 자들의 대나무집.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이름. 하지만 옛날 강 씨와 서아에게는 이곳이 희망을 품은 마지막 장소였다. 문이 열리자 안에는 가구 하나 없는 작은 방이 있었고 차가운 흙바닥뿐이었다. 유나는 방 한가운데 서서 끝에 있는 돌벽을 눈을 가늘게 뜨고 관찰했다. 무언가 이상했다. 그녀는 다가가 살며시 손으로 만져보았다. 접합 부분에 틈이 있었고 그 아래에는 이상한 먼지층이 있었다. 여기에요. 그녀가 가리켰다. 강 씨가 작은 손전등을 켰다. 희미한 빛이 돌벽에 박힌 지문 인식 잠금 장치를 비췄다. 바로 옆에는 작은 원형 유리가 있었다. 홍채 인식기였다. 유나는 머뭇거리다가 다가가서 인식기를 들여다보았다. 붉은 빛이 그녀의 동공을 스쳐 지나갔고 기계에서 생체 인식 확인 100% 일치라는 소리가 났다. 우르릉. 돌벽이 옆으로 움직이며 땅속 깊이 이어지는 좁고 어두운 통로를 드러냈다. 지하 벙커 안은 온통 시간의 먼지로 뒤덮여 있었다. 구식 CRT 모니터가 있는 작은 제어반, 붉은 도장이 찍힌 문서 상자가 담긴 철제 선반, 그리고 큰 금고 하나가 있었다. 그 위에는 동판 하나가 있었다. 거목회의 자산 혈통이 확인될 때만 열린다. 박노인은 기이한 광경 앞에 멍하니 섰다. 나는 이곳이 보물 창고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문서 저장고였군? 그들에게 진실은 금은보화보다 더 위험한 것이오. 강 씨가 대답했다. 유나는 금고 가까이 다가갔다. 그녀는 목걸이를 꺼내 이번에는 작은 열쇠 구멍에 완전히 꽂았다. 철컥 하는 소리가 연달아 울리고 금고가 천천히 열렸다. 안에는 돈이 아니었다. 하드드라이브 하나, 기밀, 도장이 찍힌 문서 뭉치, 그리고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사진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란히 서 있었다. 가운데 선 사람은 젊은 남성으로 얼굴이 낯익었다. 유나와 매우 닮았다. 이분은 제 아버지세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강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최준혁 씨, 가문의 첫 번째 상속자이자 내 어머니의 연인이었지. 그는 회의 국제 자금 세탁 계획에 반대한 직후 독살당했소. 그리고 우리 엄마는 증거와 저를 데리고 도망쳤군요. 유나는 손을 꽉 쥐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이전처럼 두려움에 떨지 않고 무언가 아주 다른 것으로 빛나고 있었다. 마치 그녀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깨어난 듯했다. 전화벨 소리가 울려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다. 강 씨의 전화기였다. 화면에는 익명의 번호가 표시되었다. 그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강 씨, 당신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소. 저편에서 남자의 낮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분명히 최 회장이었다. 그 아이와 하드 드라이브를 나에게 넘기는 게 좋을 거요.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는 도망치지 못할 거요. 우리는 더 이상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소. 강 씨가 단호하게 말했다. 저편의 목소리가 살짝 웃었다. 그럼 두고 보시오. 날 믿으시오. 회의 침묵은 어떤 진실보다도 강하오. 전화가 끊겼다. 벙커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유나는 낡은 의자에 앉아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봤다. 박노인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내가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질 필요는 없다. 하지만 제가 하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엄마처럼 살아야 할 거예요. 아이는 눈가가 붉어진 채 대답했다. 구식함시 모니터에서 붉은 등이 갑자기 깜빡였다. 돌집 앞 카메라가 무력화된 것이었다. 그들이 정말로 왔다. 여기서 나가서 하드 드라이브를 세상에 알려야 하오. 하지만 일반적인 인터넷망은 사용할 수 없소. 추적당할 거요. 강 씨가 생각에 잠겨 말했다. 그때 유나가 기억해냈다. 할아버지. 며칠 전에 창밖에서 누가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었어요.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았어요. 젊은 청년이었니? 네, 제 생각에 그가 우리를 따라다녔어요. 하지만 해치려고가 아니라요. 어쩌면 도우려고? 산막일보의 마지막 장면은 박노인이 그날 밤의 CCTV 영상을 다시 재생하는 장면이었다. 마지막 영상에는 한 청년이 한옥 가장자리에 서서 실종된 여자아이와 고창의 미스터리한 남자 라는 제목으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 아이를 찾을 수 있겠나? 강 씨가 물었다. 유나는 확신에 차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해볼게요. 박노인과 유나, 그리고 강 씨는 서둘러 벙커를 떠났다. 떠나기 전 유나는 목걸이를 풀어 조심스럽게 다시 목에 걸었다. 하드 드라이브와 문서는 두꺼운 천에 단단히 쌓여 강 씨의 배낭에 넣어졌다. 눈은 빽빽하게 내렸고 아직 한낮임에도 하늘은 어두워졌다. 곧 닥칠 눈보라에 익숙한 징조였다. 그들이 곧 올 거요.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주위를 돌릴 방법을 찾아야 하오. 강 씨가 눈 덮인 산비탈을 훑어보며 말했다. 박노인의 작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은 그대로였다. 단, 마루 밖에 찍힌 낯선 발자국 하나가 아직 녹지 않았다는 점만 빼고. 유나는 즉시 이상함을 느꼈다. 누군가 우리보다 먼저 왔었어요. 아이는 집으로 달려들어가 박노인의 낡은 노트북을 켜고 어젯밤 CCTV 영상 클립들을 다시 확인했다. 그녀의 예상대로였다. 라이브 스트리밍 영상 클립 하나가 잘려서 미스터리 사건 전문 사이트인 트루스시커 KR이라는 작은 소셜 미디어 페이지에 다시 올라와 있었다. 그들은 링크를 클릭했다. 영상이 나타났다. 약 45초 분량의 클립으로 유나와 박노인이 한밤중에 몰래 집을 나서는 모습과
멀리서 보이는 강 씨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가장 특별한 것은 캡션이었다. 실종된 고창 여자아이, 설날 축제에서 목격? 거목회는 무엇인가? 그가 생각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군. 강 씨가 눈을 빛내며 나지막이 말했다. 유나는 재빨리 익명 계정으로 트루스시커 KR 계정에 메시지를 보냈다. 당신이 이 사건을 추적하고 있다는 걸 압니다. 정말 돕고 싶다면 저녁 8시에 죽산 휴게소에서 만납시다. 딱 10분만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믿음과의 도박처럼 더디게 흘러갔다. 저녁 8시. 죽산 휴게소. 하늘은 칠흑 같았다. 눈은 비처럼 쏟아졌다. 깜빡이는 파란색 네온등이 낡은 처마 한쪽을 비췄다. 유나는 두꺼운 외투를 입고 털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자판기 옆에 서 있었다. 박노인과 강 씨는 멀리서 경계하며 숨어 있었다. 한 인형이 나타났다. 키가 크고 마른 체격에 큰 배낭을 메고 후드티를 입고 있었으며 손에 든 휴대폰은 여전히 비공개 모드로 라이브 스트리밍 중이었다. 당신일 줄 알았어요. 청년이 마스크를 벗으며 말했다. 젊은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운 통찰력을 감추지 못했다. 왜 돕는 거죠? 유나가 물었다. 저도 아무도 조사하지 않는 실종 사건으로 여동생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대답했다. 당신이 얽힌 사건이 거목회와 관련이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폭로하고 싶어요. 그의 이름은 서지훈, 이 긴 사건들을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언론학과 학생이었다. 그는 3년 전 고창에서 일어난 의문의 한옥 화재 사건을 추적한 적이 있었다. 최 회장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지훈은 낡은 뉴스 기사를 통해 은목걸이 이미지를 발견했다. 바로 유나가 차고 있는 그것이었다. 당신 목에서 그걸 본 순간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가 말했다. 그걸 라이브 스트리밍 하다니. 추적당할까 두렵지 않았소. 강 씨가 멀리서 걸어 나오며 물었다. 방법이 있어요. 제 네트워크는 암호화되어 있고 데이터는 여러 백업 서버에 복제되어 있죠. 문제는 여러분이 온 한국이 진실을 알게 될 준비가 되었냐는 겁니다. 유나는 박노인을 바라봤다. 할아버지는 진실 때문에 누구도 상처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셨죠. 하지만 침묵한다면 그들을 돕는 게 아닐까요? 박노인은 침묵하다가 살며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오늘 밤부터 시작하자. 그가 말했다. 계획이 시작되었다. 유나는 박노인의 집에서 촬영된 짧은 인터뷰 영상을 통해 모든 이야기를 다시 들려줄 것이었다. 등잔 불빛이 소박하고 진솔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지우는 목걸이, 하드드라이브, 기밀 문서 발췌본, 유나 아버지의 사진, 그리고 강 씨의 증언이 담긴 영상을 편집할 것이었다. 영상은 유나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목걸이와 목소리만 공개하는 익명 생중계 형식으로 공개될 것이었다. 밤 10시 45분. 클립이 공개되었다. 제목은 다음과 같았다. 거목 뒤에 진실 실종된 여자아이, 언덕지기 노인, 그리고 20년간 묻힌 비밀. 반응은 몇 시간 만에 폭발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샵사인 유나, 샵사인 거목회, 샵사인 고창이 비밀이라는 키워드가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다. 주류 언론은 처음에는 침묵했다. 하지만 수많은 유튜버와 독립 언론인들이 파고들기 시작했다. 일부는 유나가 2013년 실종 신고되었던 여자아이임을 알아챘다. 사진 합성 결과가 영상과 일치했다. 한밤중 작은 집에서 유나는 클립을 다시 보고 있었다. 첫 번째 댓글을 보고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정말 자랑스러워하셨을 거예요. 박노인이 조용히 들어와 유나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너는 더 이상 버려진 아이가 아니다. 너는 희망이다. 밖에서는 눈이 그쳤다. 고창은 다가오는 진실의 폭풍 앞에 숨을 죽이고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고창 숲속 언덕에 숨겨진 한옥의 낡은 돌 틈새를 파고들었다. 마당 앞에서 유나는 강 씨의 등 뒤에 바싹 붙어 서서 은목걸이를 꽉 쥐었다. 박노인은 조용히 안경을 벗고 본체 안의 낡은 나무 표면을 손으로 쓰다듬었다. 반쯤 부서진 현판이 이상한 문양이 있는 벽을 드러내고 있었다. 거목 모양의 음각이었다. 여기요. 강 씨가 나지막이 말하며 문양을 덮고 있는 희미한 먼지를 손으로 닦아냈다. 최 씨 가문의 선조들이 이 벽 뒤에 비밀 벙커를 숨겨뒀소. 진정한 혈통만이 열 수 있지. 유나는 앞으로 나섰고 숨결이 떨렸다. 박노인은 아이 곁에 무릎을 꿇고 떨리는 작은 손을 잡았다. 너는 할 수 있다. 그가 속삭였다. 이것이 내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순간이다. 아이는 목걸이를 들어 문양에 정확히 맞췄다. 딸깍 하는 작은 소리가 울렸다. 작은 틈이 열렸다. 박노인이 유나의 손을 가볍게 눌러 밀어넣자 아이의 눈이 생체 인식 스캐너에 닿았다. 표시등이 녹색으로 바뀌었다. 우르릉. 집 전체가 흔들렸다. 벽 한쪽이 뒤로 물러나며 땅속으로 이어지는 작은 통로를 드러냈다. 퀴퀴한 곰팡내음이 코를 찔렀다. 이끼 낀 돌계단이 어둡고 차가운 공간으로 이어져 있었다. 세 사람은 손전등을 비춰 아래를 살폈다. 거친 벽돌 벽과 암호가 달린 커다란 철문만 보였다. 이 벙커는 전쟁 때 지어졌소. 강 씨가 나지막이 말했다. 하지만 나중에 문서와 최 회장이 영원히 묻어버리고 싶어 했던 것을 보관하는 장소로 바뀌었지. 문이 열리자 찬 기운이 유나의 스웨터를 뚫고 칼날처럼 파고들었다. 아이는 박노인의 손을 꽉 쥐었다. 안에는 서류 보관고처럼 밀폐된 방이 있었다. 수십 개의 철제 캐비닛이 줄지어 있었고 그 위에는 봉인된 문서 상자들이 놓여 있었다. 무엇을 찾는 거요? 박노인이 물었다. 강 씨는 낡은 열쇠 꾸러미를 꺼내 서랍을 하나씩 열었다. 실종 사건 기록들, 희생자 명단, 자금 이체 거래 내역, 최 씨의 서명, 모든 게 여기에 있소. 유나는 주위를 둘러봤다. 이곳의 모든 것이 과거를 내뿜는 듯했다. 선반 위에 작은 나무 상자 하나가 홀로 놓여 있었다. 그녀가 열어보니 어머니가 다른 젊은 여성들과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이 있었다. 모두의 얼굴에 두려움의 기색이 역력했지만 가운데 서 있던 그녀의 어머니는 무언가를 감추려는 듯 미소를 짓고 있었다. 사진 아래에는 USB 드라이브 하나가 있었다. 라벨에는 서아영의 증언이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그녀 어머니의 이름이었다. 유나가 그것을 주머니에 넣으려던 그때 쾅! 위쪽에서 소리가 났다. 땅이 흔들렸다. 그들이 왔소. 강 씨가 창백해진 얼굴로 말했다. 박노인은 유나를 자기 쪽으로 바싹 당기며 말했다. 뒤쪽 탈출구는 있어? 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벙커 끝 벽에 붉은 피로 흐릿하게 그려진 정자를 가리켰다. 가거라. 모든 것을 가지고 여기서 나가. 지훈에게 넘겨줘. 그 애는 뭘 해야 할지 알 거다. 안 돼요. 유나가 울음을 터뜨렸다. 같이 가요. 강 씨는 무릎을 꿇고 아이의 눈을 바라봤다. 너는 내 어머니의 유일하게 남은 빛이다. 나는 내 어머니에게 평생의 빚을 졌어.
그녀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마라. 박노인은 강 씨의 팔을 잡았다. 내가 당신과 함께 남겠소. 안 돼요. 당신이 저 아이를 지켜야 하오. 당신은 아직 다른 사람을 믿을 줄 아는 유일한 사람이요. 위쪽 나무 바닥에서 발소리가 강하게 울렸다. 무전기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래층을 샅샅이 뒤져. 회장님 명령이다. 아무도 살려두지 마. 강 씨는 폭파 스위치를 눌렀다. 아치형 돌 천장에 매달린 등잔이 흔들렸고 노란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다. 깊이 팬 눈에는 증오도 원망도 없었다. 오직 약속을 지키려는 자의 평온함만이 있었다. 가거라,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폭발 소리가 들리면 돌아보지 마라. 박노인은 유나를 안고 탈출구 쪽으로 달렸다. 거미줄 가득한 좁은 복도가 낡은 강철 문으로 이어졌다. 막 문을 지나자마자 콱쾅 언덕 전체가 흔들렸다. 돌들이 사방으로 튀었다. 터널에서 불길이 뿜어져 나왔다. 유나는 비명을 지르며 박노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고 두 손은 감정에 뜨거워진 은목걸이를 꽉 쥐었다. 더 이상 뒤따라오는 사람은 없었다. 오직 두 사람만이 남았다. 그리고 침묵의 상실감만이. 하늘을 뒤흔드는 폭발 소리 후 박노인은 유나를 꼭 안고 북쪽 소나무 숲으로 달렸다. 그가 몇 년 전 버섯을 따러 다녔던 곳이었다. 아무도 모르는 큰 길을 피해 언덕을 우회하는 길이었다. 머리 위에서 헬리콥터 소리가 으르렁거렸다. 희미한 흰색 탐조등 아래 나무들 사이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힘내라. 조금만 더. 박노인의 목소리가 휘몰아치는 바람 소리에 묻혔다. 유나는 기진맥진하여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아이는 조용했지만 눈은 여전히 젖은 채 뜨고 있었다. 할아버지, 만약 할아버지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 그런 말 마라. 그가 말을 끊었다. 너는 내가 아는 가장 강한 아이다. 그들은 작은 동굴에서 잠시 쉬었다. 낡은 수건과 마른 나뭇가지로 불을 피웠다. 유나는 무릎을 끌어안고 앉았고 불빛이 슬픔에 젖은 작은 얼굴을 비췄다. 박노인은 주머니에서 강 씨가 헤어지기 전 그의 옷 주머니에 쑤셔 넣었던 USB를 꺼냈다. 이것이 증거다. 그가 중얼거렸다. 지훈의 손에 닿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된다. 우리가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요? 유나가 신락 같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 나는 그 아이의 눈에서 진짜 고통을 봤다. 너처럼, 내 어머니처럼. 아이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속삭였다. 저는 할아버지가 죽는 걸 원치 않아요. 박노인은 할 말을 잃었다. 늙은 손이 아이의 손을 꽉 쥐었다. 나는 그렇게 쉽게 죽지 않는다. 그는 억지로 웃어 보였다. 아직 내가 대학 가는 것도 못 봤는데. 유나는 살며시 웃었다. 타오르는 온기 속에서 떨리는 미소였다. 하지만 멀리서 다시 불빛이 나타났다. 이번에는 손전등이었다. 그들이 오고 있었다. 추격은 끝나지 않았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두 사람은 다시 길을 나섰다. 목적지는 지훈이 만나자고 메시지를 보냈던 숙화장자리의 양철 지붕 집이었다. 지도에 따르면 그들은 거기서 거의 1km 떨어져 있었다. 박노인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꼈다. 내가 먼저 가겠다. 그가 유나에게 말했다.
너는 저 나무 밑동에 숨어 있어라. 내가 신호를 보내면 그때 뛰어와라. 유나는 반대하려 했지만 그의 눈빛이 엄격해졌다. 너무 많은 상실을 겪은 사람의 눈빛이었다. 그는 덤불을 헤치며 한 걸음씩 나아갔다. 그의 손은 옷 속으로 들어가 접이식 칼을 꽉 쥐었다. 10수년 전 전쟁 때 군의관 보조로 일하던 시절부터 지니고 다닌 유일한 무기였다. 그의 앞에 세 개의 그림자가 이야기하고 있었다. 한 명이 유나의 사진을 들고 있었다.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즉시 알아차렸다. 함정이었다. 돌아서서 그는 유나에게 신호를 보냈다. 도망쳐. 아이가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비명 소리가 울려 퍼졌다. 저기다. 쫓아. 박 노인이 외쳤다. 도망쳐, 유나. 아이는 벌떡 일어나 눈물을 쏟아내며 마지막 겨울 눈 속의 제비처럼 숲으로 뛰어들었다. 그는 횡몸을 돌려 가장 가까운 자에게 달려들었다. 짧은 격투였다. 칼은 스쳤지만 그가 빠져나갈 틈을 만들기에 충분했다. 총소리가 울렸다. 한 발이 왼쪽 어깨에 박혔다. 피가 흘렀다. 하지만 그는 계속 달렸다. 뜨거운 피, 차가운 땅, 살을 애는 바람. 모든 것이 끝나지 않는 악몽처럼 뒤섞였다. 유나는 공터에 다다랐다. 그녀 앞에는 거목이 있었고 나무 껍질에는 희미한 조각들이 새겨져 있었다. 희미한 기억 속에서 어머니와 함께 꽃잎을 세던 곳이었다. 그녀는 주저앉았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오직 그녀의 손에 들린 은목걸이만이 두 동강 나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꽉 쥐었고 눈물은 진흙과 섞였다. 그리고 그때 뒤에서 나뭇잎이 살며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한 청년이 나타났다. 어깨에는 카메라를 메고 손에는 무전기를 들고 입에서는 거친 숨을 내쉬고 있었다. 유나, 그가 불렀다. 아이는 그를 보고 멍하니 있었다. 지훈 씨.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안전해요. 경찰이 오고 있어요. 증거는 어디에 있죠? 유나는 손을 내밀어 그의 손에 USB를 쥐어주었다. 우리 할아버지가 다치셨어요. 뒤쪽에 계세요. 지훈은 다가오는 경찰팀을 향해 돌아섰다. 부상자를 찾아라. 이쪽이다. 사이렌 소리가 숲속에 울려 퍼졌다. 생사를 건 여정은 새로운 장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진실의 장으로. 그날 아침바람은 축축한 흙냄새와 썩은 낙엽 냄새를 실어왔다. 산비탈을 따라 구불구불 이어진 길 위, 유나는 구급차 안에 가니 의자에 바싹 붙어 앉아 울기 어린 창문에 시선을 고정했다. 구급대원은 박 노인이 심각한 과다출혈 상태였지만 발견 당시 의식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군 병원으로 이송 중이었다. 할아버지는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유나는 스스로를 안심시키듯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녀의 두 손은 걷잡을 수 없이 떨렸다. 옆에서 지훈은 미안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늦어서 미안해요.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손목에 걸린 부서진 은목걸이를 마치 남은 온기에 매달리듯 꽉 쥐었다. 병원, 2명의 경찰이 지키는 밀실에서 박 노인은 침대에 깊이 잠들어 있었다. 한쪽 어깨는 붕대로 단단히 감겨 있었고 정맥에는 수액줄이 꽂혀 있었다. 그는 아직 깨어나지 못했다. 지훈이 들어와 USB에서 인쇄한 서류 뭉치를 수사관에게 건넸다.
모든 게 이 안에 있습니다. 인신매매 희생자 명단, 최 회장 관련 금융거래 내역, 벙커 지도, 그리고 족보 사본도요. 수사관은 한 장 한 장 넘겼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수고했네. 하지만 우리가 공식 체포 영장을 집행하기 전까지는 인터넷에 아무것도 공개하지 말게. 서류를 보강할 시간이 좀 더 필요해.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유나를 보며 조용히 말했다. 할아버지 뵈러 들어갈래요?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방은 고요했다. 심박수 측정기의 규칙적인 소리가 커튼 너머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빛과 어우러졌다. 유나는 침대 옆에 앉았다. 그녀는 노인의 거친 손을 잡았다. 설날 눈 내리는 밤에 그녀의 두 뺨을 따뜻하게 감싸주었던 바로 그 손이었다. 할아버지, 저는 제가 그냥 버려진 아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사람들이 영원히 묻어버리고 싶어 했던 이야기를 제가 품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리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무서워요. 할아버지 없이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게요. 그 순간 그의 입가에 희미한 움직임이 있었다. 유나는 깜짝 놀랐다. 그는 희미하게 신음했다. 할아버지, 그녀는 기뻐하며 몸을 숙였다. 박 노인은 눈을 떴다. 그의 목소리는 몹시 잠겨 있었다. 너는 괜찮으냐? 네. 저 괜찮아요. 경찰이 증거를 확보했어요. 지훈 씨가 저를 제때 병원으로 데려왔고요. 지금 그들이 최 회장을 쫓고 있어요. 그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잠시 힘을 모으려는 듯 눈을 감았다가 유나를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질문을 던졌다. 내 어머니를 미워한 적 있니? 아이는 멈칫했다. 창밖에서 바람이 희미하게 불었고 마른 잎사귀가 기억처럼 스쳐 지나갔다. 처음엔 그랬어요. 유나가 속삭였다. 하지만 지금은 그냥 엄마가 보고 싶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요. 박 노인은 눈을 감았다. 그의 얼굴에 어떤 고통이 스쳐 지나갔다. 나도 내 어머니처럼 침묵한 적이 있었다. 유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날 밤 지우는 낡은 수첩에서 찾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만약 자신이 돌아오지 못하면 여정을 계속해달라고 부탁했던 강 씨의 손글씨 기록이었다. 20여 년 전 고창에서 실종 사건이 발생했다. 최 회장의 누나인 윤혜숙이라는 여인이 자기 가문의 불법 행위를 고발한 후 사라졌다. 아무도 증인으로 나서지 않았다. 진실을 아는 유일한 남자는 박 노인이었다. 그 시절 그는 그저 최 씨 가문의 묘지를 돌보는 정원사일 뿐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보았다. 그 여인이 차에 실려가는 모습, 문이 닫히기 전 마지막 비명 소리까지. 하지만 그는 침묵을 선택했다. 두려워서, 가난해서, 큰일은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그 기억은 유나가 나타나기 전까지 20년 동안 그를 올감했다. 그 아이가 문 앞에 쓰러져 있는 걸 봤을 때 그는 수첩에 이렇게 썼다. 나는 알았다. 운명이 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병원은 박 노인을 중환자실로 옮겼다. 유나는 더 이상 면회할 수 없었다. 지우는 최 회장이 한국을 탈출할 계획이라는 첩보를 받고 급히 차에 올랐다. 경찰은 밤에 기습할 예정이었다. 유나는 병원 복도에 홀로 서서 마음이 어지러웠다. 그녀는 정원 한가운데 작은 연못이 있는 뒤뜰로 갔다. 아침 햇살이 연못 수면에 비쳐
유리처럼 반짝였다. 유나는 몸을 숙였다. 순간 그녀는 자신의 얼굴과 할아버지의 얼굴이 비치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마을 변두리에 살던 외로운 노인의 얼굴이 아니었다. 죄책감으로 무거웠던 젊은 남자의 얼굴이었다. 그녀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할아버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저도 침묵하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일어나 손에 쥔 목걸이를 꽉 쥐고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는 큰 길을 향해 섰다. 밤이 평소보다 빨리 내렸다. 산비탈을 스치는 바람은 타는 나무 냄새와 살을 애는 냉기를 실어왔다. 유나는 강가의 작은 오두막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지훈이 증인 보호 구역으로 옮기기 전 하룻밤 임시로 피신하라고 일러준 곳이었다. 지훈이 비상 연락용으로 준 구급 전화기는 단 하나의 통화 버튼만 있었다. 그녀는 5분 전 대나무 숲 밖에서 어슬렁거리는 그림자를 보고 그것을 켰다. 반대편 산비탈에서 박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걸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찌르는 듯한 고통이었다. 어깨는 여전히 붕대로 감겨 있었지만 병원에서 도망쳐 나오는 동안 피가 옷 안쪽으로 스며들었다. 아무도 그가 어디로 갔는지 몰랐다. 중환자실에 남겨진 것은 단 한 장의 쪽지뿐이었다. 그 아이를 찾지 못하게 하시오. 나머지는 내가 처리하겠소. 그는 알았다. 유나가 살려면 누군가 추격자들을 다른 곳으로 유인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자신이어야 했다. 대나무 숲 속의 그림자가 점점 더 선명해졌다. 유나는 손에 쥔 목걸이를 꽉 쥐었다. 머릿속에는 지훈이 일러준 말이 맴돌았다. 위험하면 언덕 위 거목 쪽으로 달려가세요. 그곳이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숨었던 곳이에요. 그녀는 발끝을 들고 오두막 뒷문을 살며시 열었다. 바람이 스며들어 차갑게 얼굴을 때렸다. 뒤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여기 있다. 유나는 깜짝 놀라 획 돌아봤다. 낯선 남자 2명이 정문을 막고 서 있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녀는 뒤쪽으로 뛰쳐나가 갈대숲을 헤치고 달렸다. 뒤쫓는 발소리가 북소리처럼 심장을 울렸다. 숨결은 타는 듯했고 심박수는 엉망이었다. 나뭇가지가 뺨을 핥히고 신발 위로 눈이 튀었다. 멈춰. 저 꼬마.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앞에는 언덕으로 이어지는 작은 비탈길이 있었다. 그곳에는 거목이 밤의 장막 속 유령처럼 우뚝 솟아 있었다. 같은 시각 박노인은 언덕으로 가는 주 교차로에 나타나 손전등을 든 채 길 한가운데를 막아섰다. 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자 두려움 하나 없는 깊은 눈이 드러났다. 추격자들의 검은 차가 그의 바로 앞에서 급정거했다. 한 남자가 문을 열고 내려와 소리쳤다. 늙은이, 비켜.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당신들이 찾는 사람은 나요. 유나는 여기 없소. 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단호했다. 내가 우릴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박노인은 조용히 손전등을 높이 들어 그 남자의 얼굴을 정면으로 비췄다. 순간적으로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바로 그때 언덕 반대편에서 폭발음이 울렸다. 신호탄 하나가 하늘로 쏘아 올려졌다. 붉은 빛이 퍼져나가며 몇 초간 숲 전체를 환하게 밝혔다. 그들이 멈칫했다. 그리고 그 순간 박노인은 옷 속에서 작은 물건 하나를 꺼내 차 밑으로 곧장 던졌다. 직접 만든 최루 연막탄이었다. 연기가 자욱했다. 그는 몸을 돌려 그들을 개울 쪽으로 유인하며 달렸다.
걸음걸이가 비틀거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손전등 불빛이 뒤에서 어른거렸다. 저 늙은이를 잡아. 그는 그저 웃었다. 슬픈 미소였다. 언덕 위에서 유나는 기진맥진하여 거목 아래에 쓰러졌다. 마른 가지들이 하늘을 향해 뻗은 팔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떨며 목걸이를 가슴에 품었다. 할아버지, 죽지 마세요. 엄마처럼은 안 돼요. 차가운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아래 숲에서 불빛 하나가 비치더니 그림자 하나가 빠르게 달려왔다. 유나! 그녀는 깜짝 놀랐다. 시장에서 영상을 찍던 바로 그 청년이었다. 그가 다가와 그녀에게 외투를 덮어주었다. 이제 안전해요. 그들은 언덕 아래에서 막혔어요. 경찰이 포위하고 있어요. 유나는 흐느꼈다. 우리 할아버지가 아직 저 아래에 있어요. 경찰은 늦게 도착했다. 그들이 박노인을 발견했을 때 그는 개울가에 쓰러져 있었고 가슴에는 긴 상처가 나 있었다. 피가 눈 위를 흠뻑 적셨다. 한 경관이 그를 흔들려 애썼다. 어르신, 들리세요? 박노인은 힘겹게 눈을 떴다. 입술이 희미하게 움직였다. 내 손녀는 안전한가? 네, 안전합니다. 구조됐어요.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리고 그는 속삭였다. 눈을 영원히 감기 전 마지막 한마디를. 나는 약속을 지켰다. 날이 막 밝아오고 있었다. 눈은 여전히 두껍게 쌓여 있었지만 아침 햇살이 나뭇가지 사이로 스며들었다. 유나는 작은 기념비가 세워진 거목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그 위에 은목걸이를 올려놓았다. 그녀가 막 겪은 기억처럼 반쪽은 부서져 있었다. 옆에는 청년이 있었다. 그녀와 함께 마지막까지 남았던 사람이었다. 저는 계속할 거예요. 할아버지를 위해, 엄마를 위해, 그리고 잊혔던 모든 사람들을 위해. 그의 카메라는 천천히 올라갔다. 그 장면을 기록했다. 한 소녀, 하나의 목걸이, 그리고 누구도 묻을 수 없는 하나의 유산. 한 달 후, 고창 마을의 하늘은 여전히 잿빛으로 차가웠지만 눈은 더 이상 내리지 않았다. 첫 매화가 피기 시작했다. 마치 자연이 방금 일어난 일들을 위로하려는 듯했다. 군문화센터에서 전례 없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무대 위에는 지훈이 있었다. 사건을 조용히 추적하던 청년은 이제 수십 개의 카메라와 마이크, 조명 앞에 섰다. 뒤편 스크린에는 이런 문구가 떠 있었다. 자선이라는 이름 아래 감춰진 범죄 최 회장과 거목회 재단의 진실. 스크린 화면에는 은목걸이를 한 소녀 유나의 이미지와 박노인이 유나를 안고 버려진 한옥에서 도망치는 손으로 찍은 영상이 비쳤다. 회견장은 쥐 죽은 듯 조용했다. 지훈이 입을 열었다. 저는 15년 전 실종된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저는 해답 없는 고통 속에서 자랐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그 아이, 유나의 얼굴을 보기 전까지는요. 그 눈빛은 제게 어머니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오늘 저는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소리를 빼앗겼던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와 아무런 혈연관계도 없었던 한 노인 덕분에 진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카메라는 청중석을 비췄다. 유나는 맨 앞줄에 앉아 반쯤 부서진 목걸이를 꽉 쥐고 있었다. 그녀 옆에는 강 씨가 있었다.
야윈 얼굴에, 팔에는 여전히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기자회견 직후 정보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수많은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되었다. 샵사인 윤하는 진실이다. 샵사인 대나무는 꺾이지 않는다. 원문 오역 수정, 거목은 베어지지 않는다. 샵사인 실종자정에 주류 언론사들이 차례로 취재에 나섰다. 국영방송사는 30분짜리 특별 보도를 편성했다. 한옥에서 추출한 영상, 인신매매 기록이 담긴 벙커 이미지, 그리고 눈 속에서 부상당한 채 발견된 박노인의 순간까지 전 과정을 담았다. 전국적인 규모의 재수사가 시작되었다. 한때 올해의 자성가로 칭송받던 최 회장은 탈출을 시도하던 공항에서 긴급 체포되었다. 뉴스에 비친 그의 얼굴은 대중이 믿었던 것과는 완전히 상반되었다. 검게 타고, 일그러지고, 절망적이었다. 일주일 후, 고창 마을, 낡은 거목 아래의 주민들이 가득 모였다. 시위도 아니었고, 기도회도 아니었다. 그들은 기억의 기념비 제막식에 참석하기 위해 왔다. 윤하와 박노인의 모습을 새긴 반신상이었다. 두 사람은 마주보고 있었고, 그들 사이에는 돌로 만든 거목이 있었으며, 거기에는 사라졌던 수백 명의 희생자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한 남자아이가 올려다보며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저 이름들은 누가 새긴 거예요? 어머니는 몸을 숙여 다정하게 말했다. 한 소녀와 아는 사이도 아니었지만 소중한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기로 선택한 한 할아버지란다. 카메라는 기념비에서 하늘로 이동했다. 맑은 하늘을 배경으로 매화 꽃잎이 부드럽게 날렸다. 늦은 오후, 윤하는 기념비 뒤 돌 의자에 홀로 앉아 있었다. 손에는 스케치북이 들려 있었다. 페이지마다 그녀가 짓고 옅은 연필선으로 다시 그린 기억들이 담겨 있었다. 마을 어귀의 나무집, 떡국을 끓일 때 미소 짓던 박노인의 얼굴, 벙커에서 흔들리던 등잔. 지훈이 다가와 옆에 생강차 한 잔을 놓아주었다. 추워요. 마셔요. 윤하는 살며시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후 그녀가 말했다. 며칠 전에 경찰에서 편지를 받았어요. 엄마를 찾았대요. 지우는 멈칫했다. 엄마는 이름을 바꾸고 수년 동안 숨어 지내셨대요. 사건에 대한 뉴스를 보고 자수하셨어요. 아직 살아계셨지만 저를 만날 용기는 없으시다고 해요. 침묵이 길게 이어졌다. 윤하가 고개를 들었다. 제가 엄마를 만나야 할까요? 지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후 그는 거목을 올려다봤다. 제 생각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윤하는 마치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물건 하나를 꺼냈다. 손으로 따은 붉은 실로 다시 이어진 나머지 반쪽 목걸이였다. 이걸 간직할 거예요. 약속처럼요. 그녀는 그것을 목에 걸었다. 목걸이는 저녁 햇살 아래 반짝이며 거목의 형상을 반사했다. 1년 후 다시 눈이 내렸다. 올해 설날은 더 일찍, 더 춥게 찾아왔지만 더 이상 무섭지 않았다. 고창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비탈에 낡은 터 위에 작은 한옥 한 채가 새로 지어졌다. 벽에는 아이들의 그림이 가득 걸려 있었다. 색채와 기억으로 가득 찬 스케치들이었다. 그곳은 윤하가 고아 아이들과 함께 사는 곳이었다. 서류도 없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은폐된 시스템의 희생자였던 아이들이었다. 이제 거의 15살이 된 소녀 윤하는 하얀 칠판 앞에 서서 또박또박한 글씨체로 썼다. 기억은 잊기 위한 것이 아니다.
빛으로 전하기 위한 것이다. 그녀가 돌아섰다. 순진한 눈빛들이 그녀를 따르고 있었다. 한 여자아이가 물었다. 언니를 구해준 할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계세요? 유나는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할아버지는 어디 가지 않으셨어. 눈이 내릴 때마다 나는 유나야, 떡국 먹자 고 부르는 할아버지 목소리를 들어. 아이들은 킥킥 웃었다. 유나도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눈빛은 반짝였다. 그날 밤 그녀는 홀로 언덕에 올랐다. 거목의 석상이 있는 곳이었다. 날씨는 살을 애는 듯 추웠다. 눈이 좁은 길을 하얗게 덮었다. 유나는 낡은 털 스카프를 돌 위에 깔고 그 위에 두 가지를 놓았다. 땜질한 은목걸이 하나가 달빛에 반짝였다. 그리고 미숙한 글씨체로 쓴 손편지 한 통. 할아버지, 저는 아직도 그 첫 설날을 기억해요. 할아버지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그저 저를 안아주시고 국을 끓여주셨죠. 이제 저도 더 이상 묻지 않아요. 왜 할아버지가 외롭게 사셨는지, 왜 그 목걸이를 아셨는지, 왜 벙커에 남기로 하셨는지. 저는 그냥 알아요. 할아버지가 저를 버리지 않은 첫 번째 사람이었다는 거요. 그녀는 편지를 접어 상징적인 묘비석 아래에 꽂았다. 그리고 일어나 등을 돌려 걸어갔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았다. 눈 위를 걷는 발걸음마다 느리고 단호한 소리가 났다. 마치 과거의 빗장이 막 닫히는 소리처럼. 3월. 한 권의 사진집이 출판되었다. 제목은 다음과 같았다. 거목과 이름 없는 아이. 안에는 지훈이 찍은 사진들이 담겨 있었다. 유나의 여정, 마을의 여정, 그리고 20년 동안 눈 속에 잠겨있던 흔적들을 담았다. 책은 헌사로 시작했다. 기억은 우리가 스스로를 가두면 감옥이 된다. 하지만 뒤따라오는 사람을 위한 빛으로 만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곳이 된다. 책의 마지막 사진은 텅 빈 프레임이었다. 하얀 눈이 가득 덮여 있고 그 가운데에는 작지만 단호한 유일한 발자국 하나가 정적 속에 새겨져 있었다.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 오직 공백만이 있었다. 그리고 아무도 듣지 않을 때조차 약속을 지키기로 선택한 이들의 영원한 목소리 같은 침묵만이. 아마 우리 모두는 이름 붙이지 못한 기억 하나쯤은 품고 살아갈 것이다. 우리 삶을 조용히 스쳐 지나가 빛을 남기고 사라진 한 사람. 유나와 박노인, 그리고 부서진 목걸이에 대한 이야기는 단지 도망치는 여정이 아니라 믿음, 친절, 그리고 가족이라 불리는 것을 되찾는 여정이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만약 당신에게도 침묵 속에서 약속을 지켜준 사람이 있었다면, 댓글을 남겨 당신의 감정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퍼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저희가 계속해서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